지금 국제 정유 시장이라든지 국제 석유화학 시장의 그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셰일 에너지 개발이라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셰일 에너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셰일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는 대부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비전통 자원이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과거와는 다른 채굴 방법으로 그 에너지를 채굴을 하는 것을 일단 비전통 에너지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전통 석유 쪽에서는 저 캐나다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오일 샌드 하고요. 그리고 미국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셰일 오일이 일단 대표적인 그 비전통 석유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전통 가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 지역에서 생산되는 셰일 가스와 그리고 호주 지역이나 아니면 중국 지역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 탄층 메탄 가스 CBM이 대표적인 비전통 가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셰일 에너지가 한 4, 5년 전부터 급격하게 부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과거 3, 40년 전에 이미 발견도 돼 있었고 채굴 방법도 개발이 돼 있었지만 채굴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과거 유가 수준이나 과거 가스 가격 수준에서는 개발이 되지 못하던 것이 2000년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가스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제성을 맞출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생산이 급격하게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셰일 에너지는 매장량이 셰일 오일도 그렇고 그리고 셰일 가스도 그렇고 굉장히 그 방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그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자료를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의 약 30%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의 약 28%를 셰일 에너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 매장량을 살펴보시면 북미 지역과 중국 지역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국제시장에서 주로 수입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에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를 보시면 그 세계 비전통 가스 생산 전망을 보시면 2009년, 10년에는 약 10%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었는데 35년에는 전 세계 가스 생산량이 약 20%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도 1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계속 생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국 셰일가스 생산을 살펴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도 개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있고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도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셰일가스의 약 91%를 미국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스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그리고 미국 그 전역에 연계되어 있는 수송 파이프라인이든지 그런 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또한 이 업계에서도 M&A를 통해서 활발한 회사들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점점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생산지를 보면 노스다코다나 그리고 그 텍사스주가 주요 생산지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원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셰일 에너지는 셰일가스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원유도 같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원유 쪽에서 지금 채산성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생산되는 가스의 형태는 그리고 에탄하고 핵산 성분이 풍부한 리치가스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에탄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리치가스 생산이 증가하는 게 나중에 석유화학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천연가스 가격 추이를 보시면 약 3불에서 6불 사이에 생산 지역이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되더라도 헨리 헤브 가격이 약 7불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뭐 아시아 지역 유가가 90불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국내에 들여오더라도 LNG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셰일가스가 많이 나오면서 가격은 거의 폭락한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지금도 한 6불 이하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시더라도 미국 천연가스가 생산이 점점 증가를 하더라도 그 가격 상승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전망에 따르면 뭐 2030년까지도 약 6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EIA에서 발표한 그 에너지 아웃룩 자료인데요. 자료를 살펴보시면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이 셰일 에너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셰일가스 생산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천연가스를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입하는 수입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에너지청의 그 전망을 수정한 것에 따르면 최근 그 3년간 사이에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이 2035년 기준으로 약 7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망은 그 셰일가스가 점점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향후 그 연차가 지날수록 점점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가스 쪽은 그렇고요. 미국 셰일오일 생산은 어떤지 살펴보시면 2012년에 미국 셰일오일 생산은 2010년보다 거의 120만 배럴 정도 BD 증가한 수준인 200만 BD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2년 미국 원유 생산의 약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원유 생산량이 2012년에 650만 BD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2년 동안 약 100만 BD가 증가했는데 대부분은 이 셰일오일 생산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원유 수입 추세를 살펴보시면 셰일 오일 생산 증가에 따라서 원유 수입은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셰일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스다코타나 텍사스주의 그 셰일 플레이에서 생산되는 오일과 가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두 군데가 최근에도 급격하게 증가를 해왔고 점점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 전망인데요.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셰일오일 개발에 따라 갖고 향후 미국 원유 국내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약 333만 BD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012년 이후 5년간 미국에서 증가하는 원유 생산 250만 BD 중에 230만 BD를 셰일오일 증가분이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 수치를 보시면 전통원유 쪽에서는 거의 증가가 없는 데 비해 갖고 셰일오일 쪽에서는 2013년과 2014년이 거의 2배 정도 증가하는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원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셰일오일의 비중이 한 2014년, 14년에는 한 30% 정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2017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국 원유 생산에서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국제 정유 시장과 그리고 국제 석유화학 시장에 대해서 현황하고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산업하고 석유화학 산업을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원유를 생산해서 원유를 소송하고 그리고 정제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고요. 여기까지를 정유 산업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후 이 납사를 크래킹 한다든지 에탄을 크래킹 한다든지 해갖고 기초 유분을 만들고 중간 원료를 만들고 그리고 합성 수지, 뭐 원료, 고무, 기타 화학 제품을 만드는 이 부분을 통틀어 갖고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공 산업을 거쳐서 굉장히 다양한 최종 제품이 나오는 과정이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그럼 국제 정유 산업을 먼저 살펴보시면 지금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미국 셰일오일 생산 증가가 미국뿐만이 아니고 국제 시장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국제 원유 시장에서 굉장히 큰 수입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셰일오일 생산 증가는 미국의 석유 순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요. 향후에는 원유를 순수출하는 수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IA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를 보시면 약 한 2030년 정도에는 순수출국으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유지해왔던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를 해제할지에 대해서 또 이제 의회에서 찬반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 전망을 보시면 아무래도 비전통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전통 원유보다는 높은 생산 비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셰일오일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장비 비용이나 그리고 지원 활동 비용 그리고 유전 수출 비용, 인건비 등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미국 셰일오일 같은 경우에는
약 40불에서 70불 정도 사이에 한계 비용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국제 원유 가격이 7, 80불 수준 이하로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셰일오일 생산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원유 생산 증가는 사실 미국 그 원유만 많이 생산된다고 해갖고 제품 생산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원유를 그 이동시키는 송유관이나 정제 설비 등이 그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LTO 생산이 증가하면서 그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정비 설비하고 송유관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그 무한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미국 원유 공급 과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WTI 같은 경우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브렌트 같은 경우 한 중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09년 이후에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현재는 WTI 가격이 브렌트보다 한 4불 이상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보다도 약 한 2불에서 3불 정도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이 70년대 중반부터 유지해오던 원유 수출 금지 정책이 원유는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해갖고 제품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제시장에 그 과거보다 많이 나오면서 국제 정유 산업의 정제 마진 지금 악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2009년 이후 미국은 석유 제품 수출국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정유사들은 일단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저렴한 WTI 유가를 이용해서 그 석유 제품 가격 경쟁력이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그 미국 원유 수출 자유화 논의에 따라 갖고 정유산업 수익성은 현재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미국 정유산업은 현재와 같은 수익성을 일정 기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지역도 지금 뭐 그렇게 그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이나 인도, 사우디 등이 정제 능력을 지금 확대를 해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석유 제품 시장 경쟁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격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제 마진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역내에 있는 경쟁 국가들 간의 석유 제품 공급 경쟁이 가열되면서 정제 마진은 이미 2012년 하반기부터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2013년에는 실질적으로 역마진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정제시설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면서 석유 제품 공급 능력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중국의 석유 제품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국도 그 석유 제품 수출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2009년 이후 정제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쪽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휘발유 수출 실적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휘발유 수출 실적을 보였었는데 2013년에는 인도가 역전을 시킨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지역 국가들도 일단 저렴한 원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제 공장을 늘려갖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정제 능력 확대를 보시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중동 지역도 굉장히 크게 정제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 그 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높은 정제 능력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생산 시설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국제 정유 산업의 수익성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2013년, 14년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약 4불에서 7불 이상까지 지금 정제 마진을 누리고 있는 데 비해서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마진 상태가 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일단 유럽과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약 2015년, 16년 이후에는 정제 마진이 조금 상향 추세가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정제 마진이 낮은 상태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길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맨 처음에는 석유화학 산업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분야는 주로 에틸렌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료를 사용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원유전에서 생산된 원유에서 정제된 납사를 가지고 납사 크래킹 과정을 거쳐서 프로필렌, 부텐, BTX 그리고 에틸렌을 생산하는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스전에서 나온 에탄을 가지고 에탄 크래킹 과정을 거쳐서 에틸렌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을 살펴보시면 납사를 기반으로 하는 석유화학 공정은 생산되는 제품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에틸렌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에탄 크래킹 과정보다는 에틸렌 생산 비중이 낮고 다른 석유화학 제품 생산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비해서 에탄 크래킹 과정을 통한 석유화학 공정을 살펴보시면 에틸렌 생산 비중이 거의 82%로 굉장히 거의 에틸렌 생산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로 에틸렌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역별 그리고 원료별 에틸렌 원가를 살펴보시면 과거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 셰일가스 기반으로 미국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에틸렌 생산 원가가 약 국내 납사 제조 원가 납사를 이용하는 에틸렌 제조 원가보다 한 20-30% 이상 높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이 저렴한 셰일가스를 이용하면서 에틸렌 제조 원가를 국내 납사 기반 제조 원가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것으로 2012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가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에틸렌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 정도 수준으로 에틸렌 제조 원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활용한 에틸렌 생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시아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의 에틸렌 생산 원가보다 한 20% 정도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납사를 이용하는 생산 시설이 약 한 톤당 1,400불 이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생산 시설을 점점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석유화학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에틸렌 생산 시설을 어느 정도로 증가시킬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 크래커를 지금 한참 건설을 하고 있고요. 건설하고 있는 에탄 크래커들이 16, 17, 18년에 거의 한 700만 톤 정도 생산시설 증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하게 에탄 크래커를 통한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을 증가시키는 것에 따라서 단기간에 생산시설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상승한다든지 일부 인건비 상승 등을 통해 갖고 완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에서 생산된 에탄이 초과 공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탄 가격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30%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향후에는 에탄을 이용하는 석유화학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는 경우 에탄 가격이 현재보다는 조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틸렌 생산시설 증설이 국가적인 요구 사항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09년 이후에는 납사를 순수입하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됐고 이 납사의 대외 의존도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원료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부 내륙 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석탄을 통한 에틸렌 생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활용한 에틸렌 생산시설 건설이 2018년까지 약 300만 톤 정도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300만 톤, 600만 톤, 700만 톤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에틸렌 생산이 전체가 한 800만 톤 정도 돼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보면 약 4위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국가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국제 석유화학 산업 전망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에틸렌 시장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생산 시설 증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향후 국제 에틸렌 시장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시면 아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시설 대형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기반으로 생산시설 증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에탄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 증가율이 현재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후 설비 폐쇄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북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셰일가스 기반으로 하는 에탄 크래커가 증설이 되고 있고, 또한 과거 납사를 이용하던 생산 시설들도 에탄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혼합 크래커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노후 설비 폐쇄로 생산 용량이 이렇게 계속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구소련 국가들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기반으로 에탄 크래커를 증설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산업 쪽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국내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고, 향후 전망도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정유산업 현황을 보시면 국내 수요도 감소하고 있고 수출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석유 소비 같은 경우도 2013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 수출 같은 경우에도 2012년 금액으로 가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3년부터 감소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석유 수출 감소 같은 경우에는 영내 지역들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흥국들의 정제 시설 확충으로 수출 시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석유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실은 개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비해서 수출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그래도 꽤 높기 때문에 이처럼 수출 실적 개선이 불투명한 가운데에 국내 정유사들의 향후 실적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정유산업 수익성을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유사들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부터 매출액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사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이 정유 부분 매출도 2012년 이후 전체 매출액과 같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부분은 국내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사실은 가장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2014년 상반기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정유 부분만 살펴보시면 약 4,300억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2012년 적자 규모와 비슷한 4,500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거에 상황이 좋아갖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2017년 같은 경우 약 2.4조, 2013년에는 1.7조, 그리고 2014년에는 4,300억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망을 보시면 정제마진은 약 2016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향후 정유사의 석유 매출 증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영내 국가들의 정제시설 확충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각 국가들이 유가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다른 연료로 지금 대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점점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내 경기 불안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된 것도
그 석유 제품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유 산업이 요즘 어려워지면서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석유 정책 연구실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국내 정유 산업 발전, 그러니까 정유 산업이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이 그 국내적인 원인보다는 사실 국제적인 원인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뭐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뚜렷한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그 도출을 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장기적으로 국내 정유 산업이 그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익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업 다각화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원유 정제나 제품 생산 중심에서 화학이나 아니면 타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공급선 다변화 같은 측면을 통해 갖고 도입 가격 인하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의 한 가지 측면으로 상류부문 진출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사실 그 정유사하고 자원 개발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를 같이 조인트로 묶어갖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 광고 같은 경우 진출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탐사나 뭐 그런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공사들은 탐사 부분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 개발 및 생산 같은 경우는 뭐 정유사가 담당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로는, 그러니까 석유 제품이든지 석유 화학 제품이든지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웬만한 규제는 거의 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조금 남아있는 행정이나 조세 업무를 간소화하는 것 같은 것은 정부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여러 국가들하고 FTA 같은 것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 제품 수출 증대를 위한 그 노력을 조금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산업 현황인데, 국내 같은 경우 에틸렌 생산도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틸렌 생산 양이 다른 그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모에서도 국내 수출 품목 중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규모에서도 국내 제조업 생산의 그 네 번째로 큰 산업이 석유화학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 효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 중에서 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각각 규모로 15위와 27위에 2012년 랭크돼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그 하나와 그 삼성의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아마 롯데화학보다 더 큰 규모의 석유화학 회사가 또 출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대외 환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제시장에서 석유화학 제품 공급이 증대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중동, 미국의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석유화학 제품 공급 증가는 수출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셰일가스나 석탄 자원을 이용한 국가들에 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 축소 문제도 있는데요. 과거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던 그 주요 수출국인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생산 설비를 그 마련하면서 수출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 사실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뭐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그리고 안전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산업의 대내외 환경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을 위한 발전 과제를 간단히 4가지만 뽑아봤는데요. 일단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범용 제품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제품의 치중된 생산 구조를 어느 정도 좀 다각화할 그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른 영역으로 자원의 탐사 개발이나 아니면 정유까지 그 전방 통합을 통한 안정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시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산 규모를 대형화하고 수직 개발을 통해서 그 생산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R&D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R&D를 통해서 그 석유화학 제품을 지금 그 범용 제품에 치중되어 있는 그 생산 라인을 점점 다른 쪽으로 조금 그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수출 촉진을 위한 노력을 업계도 기울여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단일 공장 규모로 보면 저희들의 정유회사들이 세계 3, 4,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K가 3위고 LGS가 4위고 SO일이 5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SK가 1위였는데 인도의 릴라이언스 공장이 들어서서 거기가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파라구아나 정유 공장이 또 크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을 하기 위한 공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경쟁 상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내수 산업으로서 내수 쪽에 거의 저희들이 이제 수요를 충당해 왔는데 2004년서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수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에는 516억 달러를 수출해서 우리나라 수출 제1위 품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한 500억 달러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유를 수입하는 금액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1000억 달러. 9억 배럴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액이 한 배럴당 100불이라고 하면 9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 불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한 500억 불을 수출하니까 한 50%는 수출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수출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한 큰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내 수급 구조라든가 정제 마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취약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신용 평가 기관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은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유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진도 달라지고 이렇게 이제 실적과 관련된 핵심 변수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 정유산업이.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지고 안정된다는 그런 걸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또 주요 신흥국들의 이제 수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수요 회복에 따라서 정유산업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개선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좀 부정적이다, 이러한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발표에서는 이제 올 2분기까지 저희들이 한 5천억 정도 정유 부분의 손실을 봤다고 했는데 3분기까지의 정유 부분의 영업 적자가 한 9,7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금 4분기도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1조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유회사들이 정유 부분, 석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거 외에 이제 석유화학, 윤활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개발 사업도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전에는 윤활유 쪽, 석유화학 쪽 실적이 괜찮아서 법인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났죠. 그래봤자 그 이익 전체가 한 2% 정도에 불과한 실적인데요. 났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는 2,480억 정도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로 법인 전체적으로도 적자를 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저희들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PX 같은 게 굉장히 좀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 수요가 죽고 또 시설 확충은 계속되다 보니까
급격히 이제 수익성이 하락된 그런 원인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부터 이제 무디스라든가 S&P 이런 데서는 이제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강등시키고 있죠. 정유사들 강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연쇄적으로 이제 캐시플로우 약화가 되고 차익 금리가 상승되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했냐? 그것은 첫째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 하락이 신흥 소비국들의 수요 정체도 그 공급이 늘어나는 것, 세일 오일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는 품목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수요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 저희들은 이제 원유를 들여와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데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원유를 1배럴 들어와서 휘발유, 등유, 경유를 팔면은 한 15불 정도 남길 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3불 80센트 정도밖에 못 남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원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재고 평가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3분기까지의 재고를 보니까 한 14조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 정유분 매출액이 140조 정도 되는데 말 재고가 한 14조 되니까 한 10% 정도가 재고로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원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게 다 이제 전부 다는 아니습니다. 거기서 일부가 계속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든 원유가 안정화가 돼야지 어느 정도 재고 평가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니까 이것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수출입을 하는 회사 같으면은 이제 손해 볼 때는 수입을 안 하고 이익 볼 때만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것을 저희들은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 새로운 세일 오일이 나면서 세일 혁명적인 일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내년 6월 달에 오펙이 또 감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최소 6개월은 갈 것이고 길어지면 한 2년 이상을 갈 거라고 하는데 이 끝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그 암울한 전망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수출 여건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50%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주된 생산 저희들이 수출하는 것이 이제 이 동남아 권역입니다. 중국 뭐 이런 쪽인데요. 그쪽이 오히려 저희들하고 수출 경쟁국이 되는 겁니다. 인도, 중국 이런 데서 생산 캐파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IEA가 2011년서부터 2016년까지 정제 능력이 960만 BD가 는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나 된 330만 BD를 중국이 정제 시설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줄고 오히려 저쪽 제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도 줄어들고 있고 일본도 줄고 미국은 또 세일 오일이 생산되니까 또 오히려 그쪽에서도 이제 항공유 수출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돌파구로 생각하는 것이 직접 수출보다는 이제 중개 수출 쪽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개 수출이라는 것은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쪽에 저희가 도매 형태로 해서 석유 제품을 수출을 해갖고 파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수출하는 것보다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싸게 공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물량도 줄어드는 형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 이상을 수출하고 반은 또 내수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유가가 100불 되면서 이게 이제 물가 정책하고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B2B 형태로 기업에 파는 것 같으면은 괜찮았는데 이것이 B2C가 되다 보니까 다 주유소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자들이 민감한 거죠, 가격이. 그래서 예를 들면 1,500원이 올라가는 선에서 굉장한
저항이 있고 또 2,000원이 가는 선에서 저항이 굉장히 많고 정유사들의 이익이 한 2% 최대 한 2% 되죠. 그래서 140조에 뭐 한 2조 뭐 많으면 3조 벌고 있는데 조 단위로 본다. 정유사들이 조 단위 보는데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뜰주유소도 생기고 전자상거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물가 가격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실상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을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알뜰주유소에 또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알뜰주유소만 가격을 싸게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30년 동안 거래해온 상대가 있는데 새로 생긴 알뜰주유소만 가격을 싸게 준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수 시장에서도 수익이 안 나는 이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봐라. 여기서 얼마 손실 보고 여기서 얼마 손실 보고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해보라 하는데 사실 좀 나누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합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 대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늘 그 아시아 경제에 난 그런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거기 보니까 깜깜한 2015년 탈출법이 뭐냐 해서 줄이고 키우고 찾고 모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은 이제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얘기고요. 키우는 거는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키우자. 그다음에 찾는 것은 새 먹거리를 찾고 모시는 건 인재 영입을 하자 이런 건데요. 제일 처음으로 저희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계속적인 뭐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이제 15% 이상 줄이고 예산도 삭감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줄이는 게 0.5% 비용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래도 할 수 있는 데는 계속 줄이고 있고 그 다음 번으로는 이제 그 원유비를 줄여야 되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중동 외에 그 북해 남미 쪽 원유에 대해서도 계속 그 물량을 확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산 초경질유 콘덴세이트도 들어오고 알래스카산 원유 도입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유를 들여와서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세일가스 강구도 인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기업과의 투자를 해서 윤활기유 고급 기유 중심으로 윤활기유 사업, 또 R&D 센터 설립 이러한 투자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저희들의 이제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이사장님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뭐 자금을 지원받는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요. 좀 세제에 있어서 좀 불공평한 거, 형평성이 좀 떨어진 걸 좀 고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생산품하고 수입품 간에 격차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PG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수입할 때 수입 부과금을 내는데 수입 LPG는 이제 그 수입 부과금이 0원이고요. 원유에는 16원의 수입 부과금이 부과가 되니까 원유를 갖고 LPG를 생산하면은 16원의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유 납사는 이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석유화학 산업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원유에 대해서는 3%의 이제 관세가 있어서 원유에서 한 14%에서 한 20% 정도 납사가 생산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할당 관세로 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계속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할당 관세를 좀 줄이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적 차원에서의 좀 지원이 계속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나왔던 이제 어떤 물가 위주의 정책, 100불 시대에 정부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이 70불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뭔가 정책적인 그 석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 대해서 좀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굉장히 답답하네요. 우선 그 정유 산업하고 석유화학 산업 사실은 이게 같은 라인에 들어 있는 산업인데 통계적
이 통계를 생산하는 이유 때문에 이게 두 산업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뭐 국내에서 자동차, 철강에 이어서 네 번째 산업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내수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그 산업 영역인데 이걸 둘로 쪼개 가지고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을 하시는데 우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를 오늘도 들으시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끼셨을 텐데 이 안에 지금 굉장히 큰 덩어리가 두 개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쪽 이야기가 그러니까 자동차 연료, 산업 연료,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문제가 여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로우엔드에서부터 하이엔드까지 고부가 가치 그 생산 그 소비재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이 전혀 다른 제품군이 여기 두 개가 그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 안에 이 소비재 쪽에 들어가면은 그 섬유에서부터 고무에 이르기까지 윤활유까지 포함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스펙트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틀에다 놓고 지금 들여다보시니까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이 기술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 원료 공급 라인하고 소비 얘기만 했지 이 정유산업도 그렇고 석유화학 산업도 그렇고 상당히 그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그 장치산업인 면도 있고요. 정유산업은 장치산업인 면도 있으면서 첨단 기술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에 대한 고려가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인 요인은 여기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국내 요인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정부의 지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유산업하고 석유화학 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부당한 규제하고 부당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 좀 지원이라고 너무 점잖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 정부는 정유산업하고 석유화학 산업 죽이기를 해왔습니다. 살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 저는 안 죽은 게 신기합니다. 이미 죽었어야지 되는데 그런 국내적 규제 요인이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세하고 수입 분담금 뿐만 아니라 뭐 속에 들어가면 무수히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바이오 디젤 저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선물 얘기하셨지만은 원유는 40일치를 미리 갖다가 쟁여놓고 살아야지 돼요. 근데 그런 거 지금 전혀 고려 안 해주고 원유값 떨어졌으니까 시장 가격 내려라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석유산업을, 정유산업, 석유화학 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요. 지금 특히 이제 내년부터 되면은 또 환경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화평법, 화관법이라고 하는 게 이건 뭐 석유화학 산업 하지 말라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제 다 접고 IT만 갖고 살아라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심하게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부당한 규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정유산업하고 석유화학 산업이 가장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정부의 에너지 정책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유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이 에너지 정책에 민감하게 걸려 있는데 90년대 후반 정확하게는 DJ 정부 그러니까 YS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왕창 져가지고 전기가 많이 남아돌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연료 소비 현대화 계획이라는 걸 1, 2, 3차가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서 유류세를 왕창 올렸습니다. 결국은 기름 쓰지 말고 전기를 쓰라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고통받았던 전력 수요 부족 때문에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석유화학하고 정유산업, 특히 정유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굉장히 나쁘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정부가 나서서 정유산업은 아주 나쁜 산업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정유산업을 아주 박살을 내기로 작정을 한 멘트가 나옵니다. 기름값이 묘하다는 겁니다. 이거 자꾸 잊어버리시는데요. 이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의 배경은 2008년에 본인들의 정책 실패였습니다. 고유가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그 고환율 정책을 썼죠. 그래서 2008년에 기름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냥 원유값 올라가는 데다가 같이 맞물려 갖고 환율까지 올라가서 기름값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이 정부가 내놓은 게 그 유류세 그 인하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돈을 갖다가 뿌렸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대학교 다녔었는데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대요. 뭐 5만 원인가 6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게 유류세 환급금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무슨 놈의 유류세 환급금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천억을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는 중간에 10% 유류세 그 인하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 주 되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그 정책을 잘못 쓴 거죠. 정책적 효과가 전혀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써놓고 이 양반이 2년 동안 이를 갈았던 겁니다. 본인의 실수는 얘기 안 하고,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기름값이 묘하다 그래가지고 그 강성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계학 언론도 모르는 회계사를 직영부에다 갖다 앉혀가지고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뭐 별의별 희한한 정책을 내놓고, 그 다음에는 정책의 뭐라 그러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직영부 장관들은.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그거 바뀔 줄 알았더니 거기도 또 정책의 일관성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책들은 이건 권위주의 시대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석유공사하고 농협까지 동원해 갖고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겁니다. 석유공사가 자원개발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지금 그 어떤 정유사도 아니죠. 그 원유 정제하는 데서 그 원료를 얻어다가 블렌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그 적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전 되게 알고 싶은데 제가 기자들한테 아무리 요구를 해도 못 알아내더라고요. 농협이 알뜰주유소 운영하면서 얼마의 부담을 지고 있는지, 도로공사가 알뜰주유소 그 운영하면서 얼마의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지 전 되게 알고 싶어요.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결과적으로 지난 한 4년 가까이 이 정유산업을 이렇게 압박을 해놓은 게 결국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체질이 무지하게 나빠졌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산업 중에서 그 외부적인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그냥 생산만 하면 돈 버는 산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석유화학 산업도 그렇고 정유산업도 그렇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그런 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그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이거 여기서도 저기서도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석유 제품은 휘발유 경유입니다. 그것보다 몇 개가 더 있는데 하여튼 대표적으로 휘발유 경유를 석유 제품이라고 그러고요. 석유 화학 제품은 또 이제 전혀 다른데, 우리나라의 석유 제품은 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이 내년부터는 유로 6, 지금 현재 유로 6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럽에서 시행한 배출 기준을 올해 우리나라에 적용을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유사들도 탈항 시설을 엄청나게 설비를 했고 그거를 가동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좋은 기름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동아시아의 중국이나 인도가 생산하는 기름보다 우리 기름이 월등히 더 좋습니다. 근데 아마 자기네들이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못 받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국내의 이 규제가 우리 정유산업한테는 굉장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환경 기준이 동아시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관법, 화평법 하면은 이건 정유산업도 그렇고 석유화학산업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게 엄청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규제를 많이 받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접어야 되는 산업 아닌가 싶어요. 접기로 작정한 산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가가 우선 우리는 이거 다 수입해야 되는데 이쪽 나라는 중동은 자기들 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훨씬 싼 이런 가스 의류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자체 수입 대체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불리하고 수입 대체가 되니까 마켓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은 장치 산업 아니에요. 이왕에 장치해 놓은 거를 이거 어떻게 잘라버릴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오버캐파 상태로 가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은 별로 없고 수입은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안 팔리니까. 그러면 결국 이거 그 기본 경쟁력 결정 요인하고 시장의 크기에서 어떤 다른 변화가 없으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상당 기간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계속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향후 시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롱텀한 계획에 따라서 그 체질을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석유 화학 산업이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만약에 계속 그냥 있다가 보면은 물론 시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는 있는데 너무 그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산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중 FTA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중국이 석유화학 쪽을 아주 핵심 산업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PX 같은 거는 파라자일렌 같은 거는 관세 철폐 안 된다. 이거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아스팔트하고 윤활유를 이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도로도 많이 놓고 자동차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게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것도 그쪽에서는 15년 내에 하겠다. 우리는 이제 5년 내에 하자 했는데 그만큼 자기네들이 중점적으로 그거를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이 여건은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 파급 효과가 굉장히 있는 산업이냐? 그러니까 이거 모자라지만 능력은 모자라지만 이거 해야지만이 다음 걸 하든가 다른 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냐? 그러면 할 수 없이 모자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유 산업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그렇게 그 기술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기는 하지만은 장치 산업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고요. 그런데 이 석유화학 산업 쪽에 가면은 하이엔드가 있습니다. 진짜 첨단, 여기에는 의약 산업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쪽에 부가가치적, 그러니까 기술 파급 효과가 큰, 소위 말해서 창조 경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 나온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보면은 그 석유의 비중이 계속 주는 걸로 나와 있죠.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저탄소 녹색 사회로 간다 해서 석유 수요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도 2035년까지는 계속 주정 에너지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석유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과연 그거를 수입해서 공급할 수 있겠느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2004년도에 국제유가가 폭등하게 된 이유가 이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전 개발이 제대로 안 됐다. 그다음에 정제 시설 확충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그때 확 뛰었다가 지금 다시 다운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지나면은 다시 또 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공급할 거냐.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 뭐 이런 것 이렇게 뭐 서로 뭐 감산하고 하는 게 바로 에너지 정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 없이는 살아도 뭐 에너지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전에는 있었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는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공급되는 거다. 다만 값이 좀 비싼 게 문제다. 그래서 그 값을 좀 다운시킬 수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에너지 위기 닥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소재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을 잃어버리면은 뭐 자동차니 반도체니 이쪽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이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플라스틱 생산이 안 되면은 뭐 나머지 다 그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측면도 있고 아주 기초 소재 측면도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강조가 돼야지 될 것 같아요.